자, 이제 한계지와 관련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네, 한계지라는 부분은요, 총론에서 토지 분류 파트에서도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당시에 나중에 부동산 이용론 가서 말씀드리겠다. 여기서는 얘기 안 하겠다고 넘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한계지를 얘기할 때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이 말이 붙어 있다. 이미 정답 정해져 있어요. 한계지입니다. 그런데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의 뜻이 뭐냐? 택지 이용한다. 택지다. 여러분, 택지라고 하는 것은 주거, 상업, 공업 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면서 동시에 건축이 가능한 땅을 택지다라고 배우셨던 기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최원방! 그 말이 뭐냐?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택지로 이용이 가능한 건축이 가능한 토지 중에서 가장 외곽, 가장 변두리 땅을 한계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한계지는요. 도시 토지 중에서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식으로 바꾸면 도시 땅 중에서 가장 외곽, 가장 변두리 땅이 한계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국도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 무슨 혜태 같은 석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서 안녕하세요. 여기부터는 서울특별시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그런 땅 보신 적이 있죠. 오케이? 그 경계가 바로 한계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입니다부터 그 안쪽은 서울특별시 내의 땅이니까 도시 토지이지만 그 바로 바깥쪽 땅은 아직 서울특별시의 토지가 아니니까 농업용, 농촌용지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포장이 되어 나올 때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이 한계지다라고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식으로 이해하시려면 도시 토지 중에서 가장 외곽, 가장 변두리 땅이 한계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현실적으로요. 여기가 한계지면 한계지 바로 옆에는 농사를 짓는 농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내가 비록 가장 외곽 땅, 변두리 땅일 망정 그래도 나는 도시 땅이다 이거죠. 한계지 입장에서 난 도시 땅이야. 그러므로 바로 1m, 2m 옆에 가까운 농지와 비교했을 때 땅값의 격차가 몇 배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즉 한계지의 지가와 이웃한 농지의 지가의 수준이 몇 배의 큰 격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지가의 연결성이 끊어졌다는 관점에서 단절 지가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단절 지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단절 지가가 무슨 의미냐고 물어본다면 한계지와 이웃한 농지의 지가의 격차가 큰 현상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한계지의 땅값과 이웃한 농지의 땅값의 격차가 크다는 건 결국 한계지의 땅값과 이웃한 농지의 땅값은 상호 대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단절지가가 발생한다. 이 말을 좀 길게 늘리고 싶으면 한계지의 지가는 이웃한 농지의 지가와는 상호 대체 경쟁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문장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대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한계지와 바로 이웃한 농지의 지가, 땅값이 대체 관계,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한계지의 땅값과 이웃한 농지의 땅값이 몇 배의 격차가 나타날 이유가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상호 대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런 한계지는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더욱 외곽으로 연장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설명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아예 물어보지도 않는데 뭘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그 출제자 입장에서요. 대중교통의 발달함과 더불어 한계지가 외곽으로 연장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다만 어떻게만 출제가 된다.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한계지는 더욱 외곽으로 연장된다 라고만 나오지
그 말이 무슨 뜻이고 그런 현상이 왜 발생하니? 라고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거든요. 실용주의적이다 그 말이 뭐냐면 어렵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시험에 나오는 건 설명합니다. 근데 아무리 단순하고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건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학문을 연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그 시험에 합격하고자 모이신 분들이지 학문 연구를 하고자 모인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제 입장을 잘 해량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것만을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이죠. 안 물어보는 거 굳이 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관리로 나오죠. 관리의 뜻이 뭐냐? 어떤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 가장 바람직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부동산을 보존, 개량, 이용하는 행위를 묶어서 우리 뭐라 그래요? 부동산 관리다 그래요. 물론 여기서 보존, 개량, 이용의 뜻이 뭐냐? 그런 것도 아주 옛날에는 의미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와서는 보존이 뭐고 개량이 뭐냐 그런 것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말뜻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 거지 깊숙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대목인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문장 속에서 처분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관리의 개념 속에 팔아먹는 거, 처분한다는 건 포함되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인가를 관리한다. 그것은 그 말의 의미는 내 거일 때 관리예요. 나의 소유가 되어 있을 때 관리가 되는 것이지 내 거 아니면 더 이상 관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가 있어요. 그럼 A라는 상가가 곰돌이 꺼였다. 근데 곰돌이가 상가를 곰탱이에게 팔아넘겼다. 그럼 그때로부터 그 상가는 곰탱이 거지 곰돌이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곰돌이 입장에서는 자기 건물도 아닌 그 상가를 자기가 관리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관리의 개념 속에는 보존하고 개량하고 이용하는 행위는 포함될 수 있겠지만 처분까지 포함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하게 관리라는 말과 처분이라는 말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면 그 문장은 무조건 틀린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제가 관리와 처분이라는 말이 결합되면 무조건 틀립니다 라고 했더니 문장 나오는데 관리의 개념 속에 처분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다. 출제자가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처분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다. 이 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처분한 말이 나왔으니까 이 말 틀린다 라고 정답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처분한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은 관리의 영역 속에 팔아먹는 것, 처분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해라, 공부를 해달라 라고 말씀드린 건데 무조건 기계적으로 관리라는 말과 처분한 말이 결합되면 무조건 틀려 이렇게만 외우시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유념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왜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는가? 이유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도시화, 건축 기술의 발달, 부재 소유자의 증가. 증가란 말 대신에 요구라고 해도 괜찮고요. 또 간접 투자의 활성화. 이 네 가지가 원이 되어서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로 도시화, 건축 기술의 발달 그 내용 다 있죠. 다 있는데 그 뜻이 뭐냐고 또 안 물어봐요. 야, 도시화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안 물어봐요. 건축 기술이 발달하는데 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게 돼? 내용 안 물어봐요. 그냥 어떻게만 나온다? 도시화, 건축 기술의 발달, 부재 소유자의 증가, 간접 투자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오늘날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요구된다 라고만 나오지 그 말의 뜻이 뭐고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초이다 보니까 가볍게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도시화라고 하는 건 원래 1차적 도시화와 2차적 도시화 나눠지는데 보통 도시화라고 한다면 1차적 도시화를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1차적 도시화가 무슨 뜻이냐? 비도시 지역의 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집중 몰려드는 현상을 도시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을 바꾸면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려드는 현상을 뭐라 그럽니까? 도시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농촌 지역, 즉 비도시 지역의 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몰려오게 되면 한정된 도시 지역 내의 입장에서는 그 몰려드는 인구를 모두 수용할 만한 공간도 없고요. 주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이 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비도시 지역 인구인, 다시 말하면 농촌 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집중하는 몰려드는 현상이 도시화라는 건 이해되셨죠? 그러면 계속해서 인구가 몰려들다 보면 단독주택만으로는 그 증가하는 몰려드는 인구를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공간에 수백, 수천 세대가 모여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독주택의 관리와 수천, 수백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될까요? 당연히 공동주택의 관리가 단독주택의 관리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될 수밖에 없겠죠. 이래서 도시화 때문에 공동주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 전문적 관리가 요구된다, 필요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에 비해서 또 건축기술이 발달한다. 이게 뭐냐면 건축기술이 발달한다, 공법이 개발된다. 그래 버리면 건물이 더욱 대형화되고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럼 건물이 대형화되고 설비가 복잡해지면 그만큼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또한 부재 소유자의 증가.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서울특별시 구로동에 위치한 A 건물이 곰돌이의 소유인데 곰돌이는 서울특별시민이 아니라 부산광역시민이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에 살고 있는 곰돌이가 매일처럼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문적인 관리 업체나 업자를 선정해서 그 건물의 관리를 위탁 맡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업체나 업자를 선정해서 관리할 때는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필요하다. 또 간접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투자 방식이 직접 투자가 있고 간접 투자가 있는데 직접 투자는 부동산을 직접 소유한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직접 투자입니다. 근데 간접 투자는 내가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내가 부동산 소유하고 있지 않은 거니까 내가 직접 관리할 수가 없겠죠. 그럼 당연히 전문적인 관리 업체가 그 부동산 관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문성이 요구된다.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다만 지금 설명해 드렸던 건 시험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말의 의미가 뭐고 왜 이런 것들 때문에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는가에 대한 기초 또는 배경 설명을 가볍게 드린 것뿐이고 제가 기본 수업부터는 그런 말씀 안 드려요. 왜? 어차피 물어보지 않는 거 물어볼 것만 딱딱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방식 나오는데 관리 방식은 이제 관리 3방식 그러거든요. 3가지 관리 방식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관리 방식의 변천 순서를 놓고 보면 자기 관리부터 시작해서 혼합 관리 거쳐서 위탁 관리 방식으로 이어가는 게 어떤 관리 방식의 변천 순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순서로만 따지면 자기에서 혼합 거쳐서 위탁 가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게 순서 자체가 관리 방식의 순서가 같으니까 뭐예요? 그만큼 전문성의 수준과 관계가 있어요. 자, 지금 세 가지 관리 방식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관리 방식이 자가관리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자가관리를 자기관리 또는 직접관리라는 말도 써요. 이 말은 뭐냐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즉 소유주가 직접 자기가 소유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방식이 자기관리고, 다른 말로 자치관리죠. 또 내가 직접 한다는 관점에서 직접관리, 이렇게 말을 쓰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접관리가 가장 먼저 등장한 관리 방식이다 보니까 가장 관리 전문성이 낮고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관리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가장 전통적인 관리 방식, 그러면 자기관리 방식이 답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서 혼합관리를 거쳐서 위탁으로 가는데, 일단 순서만 놓고 볼게요. 지금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사이에 뭐가 있죠? 혼합관리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어떤 말 나오냐면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혼합이란 말이 무엇인가를 결합, 짬뽕했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자기관리 방식과 위탁관리 방식을 결합한 관리 방식을 혼합관리 방식이다라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혼합관리 방식의 장단점은 잘 물어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관리 방식과 위탁관리 방식의 장단점이 모두 섞여 있기 때문에 잘못 출제하게 되면 답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혼합관리 방식에선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첫째, 혼합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는 관리 방식이다. 요 점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 혼합관리 방식이다 보니까 어떤 관리상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분명하지 못하다. 이거 하나를 정확히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분석해 보면 혼합관리 방식 해놓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 또는 불명확, 이것이 맞는 말인데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우리의 혼란을 유발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점만 유념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 구할 수가 있겠죠. 더불어 세 가지 관리 방식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뭐죠? 위탁관리. 관리 방식상 순서상 가장 마지막에 나왔다. 그 말은 가장 현대적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문장 속에서 관리 3방식 중 관리의 전문성이 가장 높다, 가장 현대적인 건물 관리에 적합하다, 이런 식의 문장 나오면 위탁관리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관리 방식의 장단점 물어볼 때는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를 비교하는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가볍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식으로 말을 바꿔볼게요. 자기관리는 내 건물 내가 직접 관리하는 거 맞죠? 맞죠?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게 직접관리, 자기관리 맞죠? 근데 위탁관리는 다른 업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자에게 맡겼으니까 직접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간접관리예요. 그런데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동산을 내 걸 내가 직접 관리할 때 좋은 점이 뭘까요? 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어요.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하다. 강력한 지휘 통제력 발휘할 수 있다. 또 내 거니까 비밀 유지, 기밀 유지, 보안 관리에 적합하다. 이런 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가장 전통적이다 보고 또한 일반적으로 관리의 전문가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땅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관리의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자가관리, 직접관리는 관리의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전문적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 관리의 효율성이 낮다, 이렇게 말 나오면 자기관리 방식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위탁관리는 자기관리의 반대거든요. 그럼 장점과 단점도 반대가 돼요. 그래서 세 가지 관리 방식 중 가장 현대적 관리 방식, 가장 전문적 관리가 가능하다, 가장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위탁이에요. 근데 위탁의 단점이 뭐냐면 내 건 아니거든요. 내 건 아니다 보니까 관리하면서 알게 된 기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밀 유지의 측면에서는 또는 보안 관리 측면에서는 자기 관리보다 불리하다, 부적합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부동산 마케팅으로 나오는데요. 이 마케팅을 보게 되면 마케팅의 뜻이 뭐냐 봤더니 부동산과 부동산업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를 형성 유지한다. 되게 복잡해요. 복잡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게 되니까 그렇다고 굳이 달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고요. 자주 반복해서 읽어보심으로써 이런 말이 부동산 마케팅의 뜻이겠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작 중요한 건요. 왜 오늘날 부동산 마케팅이 중시될 수밖에 없느냐? 이유가 오히려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이 시장의 변화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성격이 과거에는 공급자, 다른 말로 매도자 중심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대 들어와서는 부동산 시장의 성격 자체가 수요자, 다른 말로 소비자 중심 또는 매수자 주도 시장으로 시장 자체가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에 1980년대 중후반,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주택 보급률 자체가 100%가 안 돼요. 그럼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된다. 그 말은 그 주택의 질적 수준이 높든 낮든 아예 관계없이 주택의 양 자체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택의 양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아파트를 지어서 시장에 내놓게 되면 굳이 광고 홍보하지 않아도 굳이 소비자 마음에 들게끔 아양 떨지 않아도 집 자체가 부족한 상태니까 아파트가 저절로 분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 또는 매도자 중심장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굳이 광고 홍보 아양 떨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마케팅이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주택 보급률 자체가 100%를 넘어간 지 오래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은 질적 수준을 따지지 않는 주택량 자체는 이미 차고 넘친다는 거죠. 그럼 주택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남아도는 상태에서 새 집을 지어 팔아먹으려면 그만큼 소비자 마음에 들게끔 애교를 부리고 아양을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오늘날 부동산 마케팅이 중시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가 나올 때요. 어처구니 없지만 앞뒤를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왜 오늘날 부동산 마케팅이 중시된다 그랬습니까? 시장이 어떻게? 매도자 중심, 다른 말로 공급자 중심 시장에서 매수자, 다른 말로 수요자, 소비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마케팅이 중시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 매도자와 매수자, 공급자와 수요자 위치를 바꿔서 틀리게 만드는 패턴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케팅 환경은 크게 미시적 환경과 거시적 환경 나눠지는데 그 사실은요. 미시와 거시적 환경을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요. 만약에 찝찝해서 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미시적 환경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시적 환경 속에 경쟁업자, 일반 대중, 정부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반 대중 이 말 대신에 공중 이렇게 말을 바꿔도 관계가 없지만 어찌됐건 얘가 지금 몇 개입니까? 4개죠. 근데 우리 시험이 보기가 5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4개 아닌 나머지 보기가 답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물어본다면 다음 중 미시적 환경이 아닌 것은 또는 거시적 환경인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물어본다면 그러면 미시적 환경 4개 기억했다가 그거 아닌 나머지 다른 복이 나왔다면 그건 미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답을 맞추시면 되는 거지. 굳이 정부, 경쟁업자, 공중, 고객은 미시, 사회적 환경 이런 환경들은 모두 뭐다? 거시적 환경이다. 이렇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마케팅론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는 99% 바로 마케팅 전략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지금부터 보시는 마케팅 전략만 잘 공부하고 계셔도 마케팅론 문제는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마케팅 전략은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3차원 전략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종류부터 먼저 볼게요. 첫째, 시장 점유 마케팅. 둘째, 고객 점유 마케팅. 셋째, 관계 마케팅 전략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뭔지는 모르지만 양만 따져봐도 시장 점유 마케팅 꽤 많은데 고객 점유와 관계 마케팅 전략은 몇 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출제자 입장이라면 양 많은 것과 양 적은 것 중에 어느 쪽이 보기를 만드는 게 더 쉬울까요? 양이 많은 쪽이 보기 지문 만드는 게 쉽겠죠.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관계 마케팅과 고객 점유 마케팅을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중은 시장 점유 마케팅이 두시되 고객 점유와 관계 마케팅 전략도 기본적인 내용은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양 많은 쪽보다 역으로 양이 적은 쪽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게 좀 편하지 않겠나 싶어서요. 역설적 역으로 자 3번 관계 마케팅 전략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 마케팅 할 때 관계는 릴레이션십이죠. 관계다. 그런데 사실상요. 거래 당사자가 매도자와 매수자 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관계라는 말 자체가 수요자와 공급자 또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다른 말로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전략이 바로 뭐다?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왜 나타나게 되냐면 과거에는요. 아파트 분양 같으면 아파트 분양 끝났다. 그럼 팔아먹었죠. 그것과 동시에 수요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일회성 거래라고 말해요. 일회성 거래다. 그런데 그 소비자와의 일회성 거래에 대한 반성으로서 등장한 마케팅 전략이 관계 마케팅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분양 임대가 끝났다고 해서 팔아먹었다고 해서 관계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소비자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장래의 가능 고객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이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레미안이 있다. 그럼 예전 같으면 레미안 아파트 분양 끝나면 쫑났다. 끝났다 관계가. 요새 어때요? 레미안 아파트 분양 받고 입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주한 이후에 어떤 부실공사 등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하게 되면 직접 물어보잖아요. 어디 가가호를 돌아다니면서 그럼 저기 혹시 공사가 좀 잘못된 곳이 없나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다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서 만약 공사가 잘못됐다면 날짜 다 잡아가지고 언제까지 그 부실공사 내용 제가 확실하게 그 하자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팔아먹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소비자와의 관계 유지,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곰돌이가 레미안에 살고 있었는데 레미안에 사는 그 기간 동안에 너무 내 마음에 들게끔 내가 어떤 불만을 제시한다면 하루가 지나지 않게 곧바로 신속하게 불만을 제거해주고 하자를 제거해주는 그런 어떤 행동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 곰돌이 입장에서는 레미안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형성될 것이고 만약 곰돌이가 다른 동네로 이사해 나갈지라도 가장 먼저 레미안 아파트부터 한번 알아보려고 하지 않겠는가. 즉 레미안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형성함으로써 장래의 고객을 가능 고객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이 바로 뭐다?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따라서 관계 마케팅 전략은 그 관계의 의미 하나 기억하시고 특히 브랜드와 밀접하다는 말 나오면 관계 마케팅 전략을 답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적 마케팅 나오는데 이 제목 잘 보세요. 제목 앞에 고객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객은 소비자입니까? 생산자입니까? 소비자겠죠.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수요자겠죠. 그래서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죠. 그런데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되는 메시지의 톤과 강도를 조절하려는 전략을 말한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이번에 보셨던 33회 기출지문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대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고객점유 마케팅에는 AIDA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보통 아이다까지만 나와요. 여기 제가 이제 혹시 몰라서 S까지 써놨지만 보통 시험에 출제가 될 때는 AIDA 줄여서 아이다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 정도로만 나옵니다. 그럼 아이다가 뭐냐? 예컨대 곰순이와 웅녀가 손을 붙잡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전에 보지 못했던 모델하우스가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이때 곰순이와 웅녀가 동시에 이렇게 외칩니다. 어머! 저거 언제 생겼대? 모델하우스 있네? 저거 뭐지? 어텐션! 주목한 거예요. 주의 주목. 이게 어텐션이야, 어텐션. 어텐션. 그래서 우리 저거 어디에 세워지는가, 몇 단지나 있는가 한번 가서 물어보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 직원한테 뭐라 물어봐요? 이거 몇 세대예요? 어디에 세워져요? 뭐 학군이나 교통관계 어떻게 돼요? 마구마구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인가 질문을 한다는 건 흥미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죠. 뒤집어서 관심이 없다, 흥미가 없다면 질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이것저것 질문한다. 관심, 인터레스팅, 흥미, I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입지 조건도 괜찮고 이거 잘만 되면 분양 잘 받게 되면 몇 년 안에 몇 배 이상 값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분양 받고 싶어요. 사고 싶은 욕구가 들어요. 사고 싶어. desire. 욕구, 욕망. desire, 욕구, 욕망. 아시겠죠? 그래서 분양 청약서에 계약서 찍었어요. 액션, 행동이에요.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 액션, 행동했다. 그래서 AIDA, 아이다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이 아이다의 뜻인데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AIDA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진 않아요. 그 것이 어떤 내용 담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AIDA 줄여서 좀 더 넓게 해버리면 우리말을 바꿨을 때 주의, 관심 또는 흥미, 욕구, 욕망, 행동까지 한글로 바꿔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 나왔다. 이미 정답은 뭐다? 고객점유예요.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 거지. attention이 어떤 뜻이야? interest 무슨 의미지? 어떤 내용 담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AIDA 한글로 주의, 관심 대신에 흥미 붙여도 돼요. 주의, 관심, 욕구, 욕망, 행동 연결되면 이미 정답은 고객점유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내용 물어보지 않습니다. 뜻 물어보지 않습니다. AIDA 우리말로 주의, 관심, 욕망, 행동 그렇게 네 글자 잘 기억하시고 이건 고객이야 하고 기억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 구하실 수 있어요. 이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시장 점유 마케팅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요, 좀 잘 봐봐요. 제가 반대로 거꾸로 올라갔지만 관계라고 할 때는 매도자와 매수자, 다른 말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 조금 전에 고객 점유는 수요자 중심이라고 했죠. 오케이? 그럼 당연히 시장 점유는 공급자밖에 남진 않았으니까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죠. 자, 구분할게요. 시장 점유는 누구 중심? 공급자 중심. 고객 점유는 수요자 중심. 관계는 수요자와 공급자, 생산자와 소비자,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관계 유지를 중시한다라고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허무했던 문제가 뭐냐면 이번 33회차 기출문제에서 시장 점유 마케팅을 써놓고 옆에 무슨 말 나오냐면 수요자 측면의 전략 그랬어요. 근데 수요자 측면의 전략은 조금 아까 보셨던 고객 점유 마케팅이지 시장 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케이? 요거 성격 하나만 알았어도 맞췄던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역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STP 전략. STP 하나하나가 약자인데요. S가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T가 타겟팅, 그래서 표적 또는 목표 시장의 선정, 또 P는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차별화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또 STP 전략이 나오죠. 4P 믹스. 자, 4P 믹스를 할 때 믹스는 뭔가 혼합했다, 조합했다, 결합했다 이런 뜻이고요. 4P가 뭐냐면 알파벳, 영어, P로 시작되는 네 가지 요소의 조합이 되기 때문에 4P 믹스, 동생이 커피 믹스예요. 자, 그럴 때 보세요. 여기 보면 4P 믹스를 할 때 제품 전략, 제품이 프로덕트, P죠, PP. 또 가격 전략은 프라이스 P입니다. 또 판매 촉진이 프로모션 P고요. 유통 경로가 플레이스 P입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프로젝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네 가지 모두가 P로 시작되기 때문에 4P의 결합. 그래서 4P 믹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 처음에 암기법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시장 세분화, 요게 S, 세그멘테이션, 표적 시장 선정이 타겟팅 T였고요. 시장 차별화가 포지셔닝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한 글자씩 따면요. 시장 세분화의 세, 표적 시장의 표, 그리고 차별화의 차. 읽으면 세표차죠. 세표차. 그래서 STP 전략은 암기법상 세표차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런데 선거할 때 세표차로 낙선되면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그냥 승복하지 못하고 소송 걸지 않습니까? 다시 재검표해보자, 까보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4P 믹스 전략은 제품 전략의 제, 잠깐 끊고요. 판촉 전략의 판, 앞으로 다시 왔을 때 가격 전략의 가, 뒤로 갔을 때 유통의 유. 그럼 보세요. 지금 제가 제품 전략 그랬고 판매 촉진 전략이라고 했고요. 또 가격 전략, 그리고 유통 경로 전략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걸 영어로 따지면 제품 전략이 프로덕트, 판촉 전략이 프로모션, 가격 전략이 프라이스, 유통 경로 전략이 플레이스였죠. 그럼 P가 네 가지니까 4P의 조합이기 때문에 믹스다라고 한 것 기억나시죠? 근데 이것도 앞 글자 따볼게요. 제, 판, 가, 유가 되는 거죠. 그럼 조금 아까 왜 STP 전략은 세표차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선거에서 세표차로 낙선되면 억울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재판가요? 라고 한다는 거죠. 세표차면 재판가요? 세표차, STP 전략, 재판가요? 4P 믹스 전략 이렇게 외우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TP, 세표차, 4P 믹스, 재판가요? 세표차면 재판가요? 라고 외우는 것도 하나의 좋은 암기법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앞쪽의 내용을 가볍게 한번 설명해 드린다면 일단
시장 세분화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제목만 봐도 시장을 세분, 여러 개로 나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럴 때 이 시장은요, 우리말로 바꾸면 수요자 집단 또는 소비자 집단이라고 해석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시장 세분화란 시장을, 다른 말로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 나눈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 여러 개 나누고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명확히 하려는 전략을 뭐라 그래요? 시장 세분화. 그래서 문장 속에서 소비자가 됐건 수요자가 됐건 시장자가 나오든 간에 뭔가 분할한다, 분할, 나눈다, 쪼갠다, 세분한다 이런 말 나오면 아, 시장 세분화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답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자신의 어떤 능력과 경쟁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내가 저 수요자한테는 저 수요자 집단 시장한테는 내 물건 팔아먹을 자신이 있어 라고 선택하는 그 시장을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개로 나누어진 수요자 집단 중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가장 자신 있다, 내 물건 팔아먹을 자신이 있다, 그 시장을 찾아내는 것을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는 뭐냐면 차별화가 영어로 포지셔닝, 영어로 포지션이거든요. 그럼 포지션 할 때 포지션은 우리말로 위치잖아요. 위치. 그래서 문장 어떻게 나오냐면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에 관한 전략을 말한다 라고 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긴 문장 외우기 어렵다면 위치 이 말 나오면 포지션 이 답이니까 차별화가 답이겠구나 라는 정도로 기억하시고 정답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P 미스 나오는데 마케팅 요소의 조합이다 라고 보통 출제가 되고 있죠. 첫 번째 제품 전략은 프로덕트입니다. 근데 제품 전략이 무엇이냐? 뜻은 거의 물어보질 않고요. 종류를 주로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제가 열거해 놓았지만 기존과 차별화된 아파트 평면 설계, 지상 주차장의 지하화, 또 보안 설비의 디지털화, 아파트 단지 내 실개천 설치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4P 믹스 전략 중에 이건 프로덕트, 제품 전략에 속해 라고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전략 나오는데 이 가격 전략이 기초다 보니까 제가 저가, 고가, 단일 가격, 신축 가격 이렇게밖에 안 나왔지만 저것 말고도 뭐 시가 전략이란 말도 있고요. 뭐 적응 가격 전략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또 할인 할부 전략까지 포함해서 대단히 다양한 가격 전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초인문이다 보니까 요 정도 네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목 보시면요. 저가의 반대가 고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저가 전략과 고가 전략을 채택할 때의 어떤 요인, 상황이 정반대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일단 저가 전략이다. 그러면은 어떤 나와 경쟁 관계는 다른 회사의 상품보다 싼 값을 책정해서 그 상품 판매하는 전략이 저가 전략이겠죠. 그럼 저가 전략은 어떤 경우에 채택하느냐? 여러분 제가 신생 기업, 신생 회사입니다. 새로 만든 회사 입장에서 기존의 대형 회사들이 지배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시장을 침투, 들어가려면 그들보다는 품질이 좋지만 값이 싸야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단기간에 짧은 시간 내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싸게 책정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높일 목적으로 채택하는 전략이 저가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또한 경쟁이 치열하다. 경쟁이 치열하다. 다른 말로 시장 진입 장벽이 낮다.
시장 진입 장벽이 낮다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급자 간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가격이라도 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면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을 때,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 또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할 때는 저가 전략을 채택함이 유리하다, 바람직하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고가 전략이거든요. 따라서 고가 전략은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을 때, 장벽이 높으니까 아무나 시장에 진입이 어려워요. 그럼 경쟁 상대가 없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되기 때문에 고가 전략이 채택이 되죠. 또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그렇죠. 그리고 어떤 고객의 충성도가 높잖아요. 그럼 고객은 예컨대 뭐 LG 핸드폰이다. 그럼 LG 핸드폰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가 높다면 LG 휴대폰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더라도 그분들은 다른 상품 쓰지 않고 LG 핸드폰만 쓰더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고가 전략을 채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단일 가격과 신축 가격이 반대인데, 단일 가격은 어느 시장,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단일한 하나의 가격만을 채택하는 전략이 단일 가격이고요. 시장이나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전략을 신축 가격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다 깊숙한 설명은 기본 수업 들어가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판촉 전략과 유통 경로 전략이 있는데, 판촉 전략은 크게 필요 없고요. 유통 경로 전략은 특히나 분양 대행사 또는 중개업소, 중개업자를 통해서 분양한다, 이렇게만 나오면 역시 주저하지 마시고 유통 경로를 정답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케팅론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감정평가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